네, 안녕하세요. 하슬러 중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은 미술사 르네상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기억이 나시나요? 르네상스 시대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원인을 얘기했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그 중세 시대 때 기독교가 1000년 넘게 엄청난 권력을 누렸고, 그래서 예술가들이 창의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일종의 기술자가 되어서 주문 들어온 대로만 그려주고 어떤 창의성을 발휘하지는 못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피렌체 중심으로 상인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부자가 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권력이 조금 개편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최고 부자였고 영향력이 있었던 가문이 바로 메디치 가문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메디치 가문 상인들이 예술가들을 양성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인본주의를 얘기했었는데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휴머니즘, 그러니까 인본주의,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 인본주의가 다시 되살아나면서 이 모든 게 섞여서 고대 그리스의 사상을 되살리자라고 해서 부활이라는 의미의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3대 거장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도록 할 건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인물, 르네상스 시대에 딱 단 한 명만 뽑으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모두가 이 사람을 뽑을 거예요. 자, 이 르네상스 정신에 가장 걸맞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 나왔던 것처럼 이전 중세시대 예술가가 단순히 기술자였다면은 이 르네상스의 예술가는 이와는 정반대로 만능형 천재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이 만능형 천재에 가장 부합하는 사람이 바로 이 다빈치가 되겠습니다. 이 다빈치는 예술 작업을 위해서 과학적 지식을 사용하는 걸로 또 유명했는데요.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식에 만족하지 않고 직접 실험을 통해서 지식을 구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광범위한 분야에 관심을 많이 두어서 오히려 이런 단점도 있었다고 해요. 어떤 한 분야에 많이 머무르지 못하고 자주 실증을 내고 새로운 것들에 계속 관심이 바뀌는 그러한 단점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다빈치가 그때 그 시대 당시에 열심히 공부했던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수학, 기하학, 천문학, 해부학, 과학, 철학, 역사학, 예술학 등 정말 많은 분야의 전문가가 돼서 그 만능형 천재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첫 번째 퀴즈.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과연 살면서 몇 점의 작품을 그렸을까? 네, 정답은 21점입니다. 하지만 이 21점을 그리기 위해서 10만 점 이상의 연습작을 그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다빈치는 정말 끊임없이 연구하고 연습해서 자신의 예술의 토대로 삼았던 그런 화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다빈치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그림은 바로 이 모나리자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모나리자를 그림을 보면서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과연 모나리자는 누구를 그린 그림일까? 두 번째, 왜 모나리자는 눈썹이 없을까? 세 번째, 모나리자의 미소는 신비한 미소라고들 하는데 왜 미소가 신비로울까?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꺼내 보았습니다. 자, 이 수업을 쭉 들으면서 이런 궁금증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나리자, 그녀는 과연 누구일까?
자, 일단 여기서 모나리자가 무슨 뜻인지를 보면 좋겠는데요. 자, 이 모나리자의 모나는 프랑스 말로 하면은 마담,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결혼한 여성들을 높여 부르는 부인이라고 하는 호칭이 있죠. 그 호칭과 같습니다. 그리고 리자는 이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나리자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리자 부인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이 모나리자는 이 리자 부인을 부르는 명칭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당시에 그 상인들 중에 가장 아주 돈도 많고 그리고 유명했던 프란체스코 델 조콘다라고 하는 그런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 상인 델 조콘다의 부인 리자 마리아 게자르디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서 특이한 것은 분명히 이 전 시대까지는 누군가의 초상화를 그린다고 하면은 뭐 교황님이나 아니면은 무슨 추기경 아니면 왕, 귀족 이런 사람을 그렸다면은 지금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도 지금 상인의 돈이 아무리 많아도 상인의 부인을 그렸다. 이 사실로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사실 누구냐라기보다는 일개 상인의 부인의 초상을 그렸다. 여태까지는 소수의 권력자들을 위한 전유물로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초상화인데요. 시대가 바뀌어서 상인들이 이제 직위가 상승했다. 그리고 상인들이 어느 정도 권력을 가지게 됐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모나리자에게는 왜 눈썹이 없을까? 자, 이것도 여러가지 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당시의 미녀들, 그 당시의 미를 가르는 기준이 이마가 넓은 사람이 미인이었다 라는 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 눈썹이 없으면은 이마가 더 확장되어 보여서 이마가 더 넓게 보이겠죠. 그래서 일부러 그때 당시의 여성들은 눈썹을 밀었다 라고 하는 설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설은 눈썹을 이미 그렸었는데 오랜 시간이 흘러 지나가면서 눈썹이 손실되었다, 훼손되었다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 미술학계에서 정설로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수많은 복원 과정을 거치면서 훼손되었다 라고 하는 게 미술계에서는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모나리자의 미소는 왜 신비할까? 예전부터 모나리자의 미소가 신비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어느 방향에서 봐도 자기를 보고 있는 것 같다 라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자, 이 미소로 입가를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렇게 클로즈업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쓰인 다빈치의 대표적인 기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스푸마토라는 기법인데요. 이 스푸마토의 뜻은 연기처럼 사라진다 라는 의미의 스푸마토입니다. 자, 이 기법은 이 윤곽선을 희미하게 해서 색채를 부드럽게 하는 기법인데요. 자, 이 기법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포근한 미소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슬픈 미소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비웃음 같기도 한 이런 묘한 미소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예술가들은 윤곽선을 굉장히 뚜렷하게 그려서 그림을 그렸었는데요. 다빈치는 이 스푸마토 기법을 아주 잘 사용해서 이 윤곽선들을 흐릿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 윤곽선들이 다 흐릿하게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입가도 다른 곳들도 전부 다 윤곽선이 흐릿해져 있으니까 뭔가 보는 사람에 따라서, 보는 위치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추가로 이 모나리자는 사실을 도난당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도난당했던 사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뭐 도난당하는 거 말고도 여러 가지를 많이 당했는데, 어떤 정신 이상자가 그 염산 있죠? 그 뿌리면은 막 그 녹아내리는 그런 염산을 뿌려서, 염산을 그림에 뿌려서 거기에 맞기도 하고 칼에 베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탄유리로 보호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이 도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도난 사건은 이 루브르 박물관의 유리공으로 일했던 빈센트 페루자라고 하는 이탈리아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실은 이 그림은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이탈리아의 그림인데, 지금은 루브르 박물관에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프랑스에 있는 박물관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그림이 프랑스 박물관에 있다는 겁니다. 이 이탈리아의 자랑인 다빈치의 그림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어서 이걸 이탈리아로 돌려주기 위해서 빈센트 페루자는 훔쳤다고 합니다. 유리공으로 일했었으니까, 이 루브르 박물관에서 유리공으로 일했었으니까 본인이 유리를 빼서 그렇게 도난을 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결국에는 잡혔어요. 잡혔을 때 자백을 하는데 페루자의 침대 밑에서 오랫동안 보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프랑스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도둑이 되었지만, 사실 이탈리아에서는 그 당시 굉장히 국가적인 영웅으로 떠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페루자가 체포된 후에 모나리자를 찾은 후에는 바로 프랑스로 옮겨지지 않았고, 이탈리아에서 한동안 순회 전시를 한 후에 루브르 박물관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 사실에 굉장히 분노했었거든요. 이탈리아의 그림이 프랑스에 전시되어 있다는 것에 굉장히 분노해서 한동안 이탈리아에서 순회 전시를 한 후에 루브르 박물관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더욱더 유명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이야기해 줄 것이 이런 의혹이 좀 있습니다. 과연 이 모나리자의 실제 모델은 이 리자였을까? 사실 이 이야기는 일요일날 TV에서 방영하는 서프라이즈 있죠? 서프라이즈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지금 이 두 번째 나온 그림은 세례자 요한이라 그래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내려준 세례자 요한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얼굴을 보면은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빈치가 이 모나리자나 세례자 요한을 그릴 때 어떤 모델을 보고 그렸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모델을 누구를 사용했을까 해서 당시에 이 다빈치의 연인이었던 안드레아 살라이를 지목을 합니다. 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안드레아 살라이는 사실 남자입니다. 굉장히 지금 여기 예쁘장하게 그려져 있지만 사실은 남자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얼굴을 봤을 때 뭔가 비슷하다고 느껴지나요? 자, 과연 이 살라이의 얼굴을 보고 모나리자나 요한을 그렸을지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실제 리자 부인이었을 수도 있고, 세례자 요한은 확실히 이 모델을 보고 그린 것 같긴 하네요. 하지만 리자 부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냥 설일 뿐이고 학계에서 어떤 정설이 정해진 것은 전혀 없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빈치의 그림 중에 또 하나 아주 유명한 그림 또 뽑자면은 이 최후의 만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최후의 만찬에 우리가 뷰 포인트를 몇 가지만 정하자면은 이렇게 세 가지를 선생님이 뽑아봤는데요. 자, 첫 번째, 최후의 만찬은 어떤 상황일까? 자, 그리고 최후의 만찬에 12제자가 나오는데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이 그림 중에 누가 배신자 유다일까? 또 그림을 보면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데요. 어떤 재료로 그렸길래 상태가 이렇게 안 좋을까?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를 뽑아봤습니다. 자, 일단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후의 만찬 속의 상황인데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과연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교회나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아마 알 수도 있는데요. 성경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매달리는 고난을 받기 전에 12명의 제자들과 만찬을 열었습니다. 자, 그리고 빵을 나눠주면서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빵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이제 포도주가 든 잔을 들면서 이는 너희를 위한 내 피다, 너희는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행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알 수는 없겠죠, 이게 사실인지는. 그러면서 그러나 보라,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최후의 만찬 속 상황이 바로 이 직후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로마 병사에게 팔아넘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12제자가 누군가는 깜짝 놀라기도 하고, 누군가는 설마 나는 아니죠, 나를 가리키는 건 아니죠, 혹시 너냐 막 하면서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역사의 사실로 보자면은 이제 이 최후의 만찬 다음 날에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데요. 이 그림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선들 보이죠? 이 선들이 이 모든 선들이 쭉 이어 보면은 한 지점에서 만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예수님의 머리 뒤통수에 지금 딱 이 모든 점이 한 점으로 모이게 되는데,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이 그림을 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 머리가 있는 쪽으로 모든 눈이 몰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게 이전 시대의 그림들을 보면은 여기 옆에 있는 그림처럼 예수님이 뒤에 후광이라 그래서 뭔가 부처님이든 예수님이든 뭔가 어떤 성인들에게는 어떤 위대한 인물들은 뒤에서 후광이 비친다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그 머리 뒤에 늘 이런 후광이라는 거를 이렇게 도식적으로 그려왔었습니다. 뒤에서 빛이 나도록요. 자, 근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현실적인 모습은 아니잖아요. 자, 다빈치는 여기서 이 후광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보여줄까 라는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하게 됩니다. 후광이 없지만 뒤에서 빛이 나고 있죠. 자, 이런 어두운 건물 안에서 이렇게 이 뚫려있는 창문을 예수님 머리 뒤쪽에 의도적으로 배치를 해서 이런 이전 시대에 나왔던 이런 도식적인 후광은 없지만 예수님 머리 뒤에서 이렇게 후광처럼 뭔가 빛이 나도록 그런 식으로 연출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 중에서 이 12명의 사람들 중에 과연 누가 배신자 유다일까? 일단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과연 누가 배신자 유다일까? 바로 이 그림은 복원을 위해서 아주 깔끔하게 복원한 그림인데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 배신자 유다예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다고도 합니다. 나와 같은 빵을 집으려는 자가 배신자다 라고 하는데, 자, 여기 지금 이쪽 손 쪽을 보면은 예수님이 팔을 뻗고 있고 이 유다도 같이 손을 뻗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정확하게 보이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단서가 바로 이겁니다. 이 유다라는 사람은 이 로마군에게 은화 30냥을 받고 이 예수를 팔아 넘겼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본 실제 작품에서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복원을 한 그림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그 은화 30냥이 들어있는 이 돈 꾸러미를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최후의 만찬의 주 재료는 뭘까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막 하얗게 이곳저곳이 다 떨어져 나간 것들이 보이는데요. 사실은 이 그림도 굉장히 복원을 많이 해서 나름 많이 살려낸 거예요. 정말 복원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복원을 해도 또 훼손되고 또 해도 또 훼손되고 이래서 지금은 지금이 요 정도입니다. 자, 이 그림은 과연 어떤 재료로 그렸을까요? 유화? 아니면 아크릴 물감? 수채화? 자, 이 그림은 바로 이 템페라라고 하는 기법으로 그린 건데요. 자, 여기 보이는 게 바로 이게 계란 노른자입니다. 계란 노른자에다가 이렇게 안료를 섞어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인데요. 이 템페라는 물감을 바르고 얼마 뒤에 바로 다른 물감을 또 덧바를 수가 있어서 아주 풍부한 색조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다빈치가 즐겨 그렸었는데요. 하지만 물감 건조 시간이 층마다 달라서 이게 두껍게 칠하면은 균열이 쉽게 생긴다고 합니다. 자, 이 균열이 생긴다는 말은 균열이 생기면서 물감 층들이 벽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최후의 만찬이 이렇게 많이 훼손된 것도 이런 기법의 문제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런 템페라 그림들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훼손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화가 발명되었다고 합니다. 유화는 기름에 안료를 녹여서 만든 거라서 물감 건조 시간을 조금 천천히 조절할 수 있게 되었고 질감 표현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이 시대에는 아직까지는 유화라는 게 있지 않아서 아쉽게도 다빈치의 그림이 많이 훼손되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끝낼 거고요. 다음 주에는 미켈란젤로 플레임으로 얘기를 하자면 미켈란젤로 디 로도비코 부오나로티 시모니가 되겠는데요. 이 미켈란젤로의 작품 세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지금 새벽에 촬영을 하고 있어서 목이 많이 가라앉았는데요.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들어준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하루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